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 정말 2차 인플레이션 파동이 세계 경제를 덮칠 것인가 하는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2차 인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그 변수들, 어떤 변수들로 하여금 2차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쩌면 정말 다 된 밥에 이렇게 재뿌리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여부를 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도 내가 지금 햄버거를 먹는 것인가, 돈을 씹어 먹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물건 사실 때마다 겪는 참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만 이렇게 치솟으니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 식탁 물가, 이런 관점에서도 이 물가가 정말 24년 경제의 핵심이 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했던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당장 인하할 수가 없겠다,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겠구나,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이 인플레이션이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지는 모습인 거죠.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2024년을 논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이른바 뉴 레지메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고물가로부터 쉽게 내려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고금리로부터 또 쉽게 내려올 수가 없고, 고물가 고금리로부터의 압력을 받으니 저성장이 더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특히 이렇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잡히지 않는 현상,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이렇게 폭증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이른바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높은 물가에서 내려오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는 표현을 해드렸고, 이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해진, 함께 만나는 그 구간이 역시 2024년 경제고,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저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범피 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 그 여정, 과정이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쉽게 2%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탄탄하게 2% 목표 물가까지 이루는데 쉽게 도달할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리얼리티, 실제 상황은 그 물가 안정 목표를 도달하는데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 하는 그 거대한 변수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물가 안정 목표에 언제쯤 도달할 것인지를 가늠해보고, 또 그런 물가의 흐름에 맞추어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인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물가 안정화를 위한 여정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이 파란색 CPI의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보면 9.1% 22년 6월에 정점을 찍었었고, 그게 나름 6%, 5%, 또 4%, 3%까지 떨어지는 데는 나름 순식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2%를 향해 내려왔던 겁니다. 2023년 6월까지 말이죠. 근데 23년 6월부터는 3%로 내려온 이후로는 잘 안 내려가요. 3%까지는 순조롭게 내려왔는데 3%를 기록한 이후로는 그 밑으로 오히려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 떨어지는 여정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에는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구조적으로 고물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 근원 물가 기준으로 보면
22년 약 8월, 9월 정도에 정점을 기록했었고 나름 5%, 4%대로 떨어졌는데 역시 4% 수준에 도래한 이후로는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근원 물가조차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안 잡히는 여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9.1에서 3%까지 떨어지는 구간, 특히 23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곧 2%로 갈 거야 하는 생각으로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23년 6월 이후로는 물가가 잘 안 잡히네, 곧 금리 인하 있진 않겠네 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 아니네, 곧 금리 인하 없겠네,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 실망했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안 잡히니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를 위한 여정이 굉장히 길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매월 글로벌 주요 리스크를 워치하는 그런 페이퍼를 종종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정점 9.1%에서 2%를 향해 내려오는 구간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죠. 아직 목표하는 수준 2%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그래도 9.1에서 2%를 향해 내려오는 모습,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글로벌 리스크로서 네 번째로 위치한 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연인 거고 물가가 더디게 잡힌다. 스티키 인플레이션, 범피 로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히려 전월보다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번에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 뭡니까? 통화 긴축 기조도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잘 안 잡힌다 보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를 위한 여정이 길기 때문에 높은 금리의 여정도 더 길게 작용할 것이다. 더군다나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여러 변수들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볼티모어 항구의 운영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등장한 하나의 변수라는 거죠. 근데 이 볼티모어 항구 운영 중단이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다면 볼티모어 항구는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동차 수입 항구로 매우 유명한 항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입 항구로서는 최대 규모의 항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자동차나 소형 트럭들, 또 농기구지만 바퀴가 달려있다 하면 바퀴 달린 농기구들, 그죠? 또 건설기계, 이런 중장비나 자동차와 같은 이런 품목들의 수입을 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실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 볼티모어 항구에서 취급했던 자동차와 소형 트럭의 대수가 85만 대 가까이 됩니다. 또 자동차, 경트럭 이런 수입 부문에서 최근 한 1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담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이 자동차 부문 말고도 뭐 설탕이라든가 석고라든가 각종 원자재 이런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자동차 수입 물량에서 23년 기준으로 15%가량이 볼티모어 항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볼티모어 항구가 운영이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월이라고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자체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각종 원자재의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자동차나 뭐 소형 트럭이나 각종 자동차 혹은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항구를 통해 수입하지 못하면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을 해야 된다. 우회 항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물류비가 증액되는 것이고 원자재나 자동차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공급망 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가격을 올리는 역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더디게 걸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의 로드, 그게 더 범피하게 만드는 범피 로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경제연구소에서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6월이 아니라 9월로 미뤄질 수 있다. 6월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는데 그 기대감이 9월로 미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건 거죠. 물가 안정화의 여정에 거대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고 그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도 당장 물가가 안 잡히겠네. 금리 인하는 물가 잡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기초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인데 그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를 제가 꼽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나마 운하의 모습인데요. 저도 이 근처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근처에서 식사를 해본 적도 있고 좀 관람을 좀 쭉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정말 완공이 됐었고 그때 이후로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구본이 있죠. 지구본에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거대한 대륙을 우회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의 물류 혹은 수출입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요. 근데 이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갑자기 역대급 가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역대급 가뭄이 이상기후 현상이에요. 기후변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 가뭄이 이 지역에 찾아왔고 그럼 파나마 운하에 통항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 상당 기간 글로벌 물류 흐름을 제약하고 공급망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 수심이 3분의 1 수준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심이 낮아지면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이 운항을 못해요. 그러면 그 많은 특히 대형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선박들이 이 화물 운송에 제동이 걸리고 제한이 되고요. 그러면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하지 못하면 화물 운송은 대체 경로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더 많은 실이 걸리고 물류비는 또 부담이 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니까 특히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메리카 지역들의 경우에는 교역에 타격을 받는 것이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을 빚는 것이고 그게 역시 물가를 상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변수로서 바로 기후변화를 꼽을 수 있고 기후변화하면 이상기온이 불어닥쳐서 이렇게 역대급 가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뭄이 곡물 공급, 예를 들어서 밀 생산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그래서 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또 탄광이라든가 광산 지역 같은 경우 산사태라든가 홍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또 불어닥치면 당연히 조업이 불가능하니까 또 광물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량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변수로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근데 그런 역할 말고도 원자재 광물 자원
이런 자원 관점에서의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항로의 경우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는 또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세계 주요국들이 전쟁을 일삼고 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구간, 우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불안하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든가 또 러시아라든가 여러 주요국들의 전쟁이 확전되거나 또 다른 전쟁이 또 벌어질 경우 그럼 지정학적 불안을 야기하고 그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게 또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변수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지정학적 불안도 앞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원자재라든가 자연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말고요. 물류 관점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정학적 불안은 당연히 물류 불안을 가져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에즈 운하예요. 민간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회 항로를 찾아야 될 것이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추가 거리가 9,000km가 발생하는 우회 항로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 우회 항로를 선택할까요? 최근 들어서 이 수에즈 운하 주변을 거쳐서 영국 선적을 납포한다든가 미국 구축함, 노르웨이 선적, 미사일 공격이 있다든가 홍콩 선적에 대한 또 미사일 공격이 있다든가 이런 각종 납포나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래에도 연말 연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고서 그런 위험을 좀 감내하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회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수에즈 운하가 이 세계 물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드린다면 세계 무역량의 약 12%를 통과합니다. 이 북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운하고요. 이 운하를 통과하는 12%의 무역량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항로를 우회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70% 이상 감소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물류 혹은 공급망 차질을 갖게 만들면서 그게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로서 세계 무역량의 6%를 물동량이 통과하고 있는 그런 숨은 운하인데 가뭄 때문에 통항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통항하는 운박수가 줄어들고 특히 대형 화물 해운이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 지정학적 불안과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2024년에 하필이면 물가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또 맞물리면서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물가 안정화가 어려운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항구가 5월에 재가동할 것인가 아니면 6월에 가동할 것인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이 변수가 작용하니 물가 안정화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경제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도 물가 안정화가 좀 더디게 지연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물가를 뜯어봐야 됩니다. 해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헤드라인 물가를 결정짓는 여러 부문별로 쪼개보면 에너지 물가는 그나마 마이너스예요.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도 0%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을 결정짓는 약 3, 4%에 해당하는 이 CPI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내리기 위한 남은 여정은 근원 서비스에 있다.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3.2%에서 대략 한 2.5%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래야 이 물가 안정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근데 이 근원 서비스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다소 악화돼야 돼요. 경제가 다소 악화되어야만 경제 활동 규모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신규 투자 못하고 가게가 소비를 못할 때 그때 총수요가 둔화되면서 결론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경제를 다소 악화시키는 것이고 경제를 다소 악화시켜야만 물가가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경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경제를 보면 악화될 조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23년 3분기 경제 성장률도 5.5%나 기록을 했고 4분기 확정치도 3.4%를 기록하면서 아니 미국과 같은 거대한 경제 대국이 5.5%나 금리 인상했으면 경제적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충격이 오지 않네? 경제적 충격이 오지 않는 만큼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경기가 너무나 탄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탄탄한 것이고 경기가 탄탄하다 보니 일자리 공급이 여전히 많아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공급량이 여전히 많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많아요.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면 어떤 일자리를 모두 가져가려고 노력할까요? 잠재적으로 노동하고자 하는 잠재 인력이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려 할까요?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를 선택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 공급이 많아지면 잠재적인 인력들이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선택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다 보면 잠재적인 인력보다 일자리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안 좋은 급여 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도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뭐 예전에 4.7%보다는 떨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미국 임금 상승률이 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재화, 특히 원자재, 식료품이나 에너지 물가, 근원 상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근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져야 그리고 렌트비, 주거비가 좀 떨어져야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는데 임금 상승률이 약 3.5%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고용이 악화되지 않고 있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 임금 상승률이 크게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안정화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가 너무나 탄탄해서 고용시장이 너무 견조해서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뭐 작년 10월에 전망서에서 그렇게 글귀로 표현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물가 안정화의 여정이 순조롭지 않다, 범피하다. 그리고 물가 안정화가 쉽지 않고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이 5.5%가 물가를 안정화시킬 만큼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5.5를 더 오래 유지해야만 그래야만 미국 경제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고용시장도 조금 흔들려야
그래야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로서는 당장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 잡는 일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과제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 정리를 해본다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잘 잡히지 않으니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더 지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가 좀 의사결정하시는데, 그 경기를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